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요즘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유튜브에도 포털 사이트에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무료는 아니겠지? 실버타운보다 낫대요? 이런 검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는 집이 아니라 살아낼 집을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고 계단 없는 집, 가까운 병원, 안전한 화장실이 절실해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마지막 집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조차 막막하다는 거죠. LH, 복지주택, 공공임대 이런 단어만 들어도 괜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화제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정말 괜찮은 이유,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 어떤지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어떤 집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복지주택이라면 무료인가요? 실버타운처럼 돌봄 서비스도 있나요? 일반 임대 아파트랑 뭐가 달라요?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집 플러스 복지시설 플러스 생활 지원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즉,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집이죠. 건물 안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넓은 복도, 안전 손잡이는 기본이고 엘리베이터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공동 식당, 건강관리실, 세탁실, 작은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 있고요. 또한 1층에는 복지센터가 함께 있어서 생활지원사나 간호인력이 상주합니다. 매일 안녕하세요 어르신. 불편한 곳 없으세요? 이런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내 집에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집입니다. 요양원처럼 돌봄이 중심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쉽게 말하면 실버타운과 일반 임대주택의 중간쯤 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십니다. 저도 68살인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직 집은 없지만 남편 명의로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딸이 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세대 분리를 해야 하나요?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기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만 60세 이상부터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농촌형 단지, 소도시형 복지주택 등.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LH청약센터 lh.or.kr 모집 공고에서 해당 단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된 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자녀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하죠. 셋째, 소득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은 일반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1인 기준 약 150만 원대 수준. 재산, 2억 원 미만, 일반적으로 2.15억에서 2.3억 이하 기준 적용.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므로 우선 배정됩니다. 넷째, 부부 신청.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이라면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LH는 실제로 부부형 복지주택을 따로 설계한 단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3평방미터형 투룸 구조로 두 분이 함께 거주 가능한 주택이입니다. 다섯째, 장애, 돌봄 대상자. 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자나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라면 예외적으로 입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시설과 연계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65세 이상 플러스 무주택 플러스 중위소득 70% 이하, 이 세 가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차상위이면 훨씬 유리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죠? 이건 특별한 사람만 사는 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세대가 준비해야 할 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즉 실제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히십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해요? 컴퓨터는 못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도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법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먼저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임대주택, 모집공고, 공고조회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지역별로 현재 모집 중인 단지들이 쭉 뜹니다. 그중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희망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집 세대 수, 입주 자격, 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 기간, 서류 제출 방법.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자격 조건이나 임대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 만약 컴퓨터가 어렵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복지관, LH지역본부, 이 세 곳 중 가까운 곳에 가시면 직원이 직접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서류를 출력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정리해줍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을 위한 전담 창구가 따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 모집 방식, 공고형과 상시 모집형.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공고형.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그 안에서 추첨이나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접수. 상시 모집형. 미리 신청을 해두면 빈자리가 생겼을 때 순서대로 연락이 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대기 명단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공고형은 무조건 신청, 상시 모집은 미리 접수. 둘 다 걸어두면 훨씬 기회가 많습니다. 넷째, 당첨자 발표와 입주 절차. 신청이 끝나면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LH에서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LH청약센터 마이페이지 신청 내역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 확정되면 LH에서 계약 일정과 입주 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합니다. 그때부터는 보증금 납부, 입주일 지정, 열쇠 수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 번만 직접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는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시대가 아니라 미리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음 질문. 그럼 들어가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면 어떤가요? 그럼 막상 들어가면 어떤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진으로 볼 땐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복지주택이라고 해도 혹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안에 들어가 보면 보이는 진짜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살기 편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높이 하나, 손잡이 하나까지도 나이든 부모님이 살기에 어떤 게 편할까? 그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 기본 설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넓은 복도, 공동 식당, 세탁실,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운영, 생활지원사 상주, 복지관과 연계되어 요가, 노래교실, 영화감상회, 손뜨개 모임 같은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지내던 날이 있죠. 그런데 여긴 복도에서 마주치면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고 점심에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프로그램실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다라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 괜찮아 보여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돈 이야기 아닐까요? 좋다, 다 좋은데 대체 얼마를 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복지주택이면 공짜 아니에요? 월세는 얼마나 해요? 기초연금 받으면 감면되나요? 이제 그걸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즉,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매우 저렴한 주거 형태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보면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보증금 약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월 임대료 약 5만 원에서 20만 원대, 관리비 평균 5만 원 내외, 즉 한 달 주거비가 10만 원 안팎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를 전액 혹은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기초연금은 별개입니다. 즉, 복지주택에 들어가도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입주 후 이사하거나 퇴거 시 집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전액 반환됩니다. 거주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즉, 재계약 제한 없이 거주 지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월세 내던 집보다 훨씬 싸고 그 돈으로 밥도 먹고 병원도 다닐 수 있어서 좋다. 결국 이건 집값을 줄여 마음의 여유를 사는 주택입니다. 이제 궁금해지시죠? 그럼 이렇게 좋은 곳이 과연 어디에 있나? 여섯 번째, 어디에 있나요? 이 질문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도 우리 동네에도 생긴대? 서울에도 있대? 이런 말이 요즘 자주 오갑니다. 현재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적으로 60여 개 단지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모든 광역 시급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LH는 해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과 복지관 접근성이 좋은 지역, 지하철이나 버스가 가까운 입지 위주로 새로운 단지를 공급하고 있죠. 우리 동네에도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LH 청약 플러스 apply.lh.or.kr 메뉴에서 임대주택, 모집 공고, 고령자 복지주택 검색, 이 마이홈 포털,
myhome.go.kr 검색창에 고령자 매입임대 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입력하면 현재 모집 중인 단지와 예정 단지가 함께 나옵니다. 여기에서 단지명, 위치, 모집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런 흐름입니다. 서울, 도봉, 강북, 구로, 강서 등지에서 운영 중이며 신규 단지 확대 중. 경기, 수원, 의정부, 성남, 용인, 평택 등 주요 도시 다수 운영. 부산, 사상, 연제구 등 지역 중심형 단지 공급. 대전, 광주, 대구, 복지관 연계형 소형 단지 중심으로 확장. 중소도시, 전주, 순천, 원주 등 지역에도 공급 확대 중.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거 복지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 모집이 없어도 기다리면 새로운 단지가 계속 생긴다는 뜻입니다. 7번째, 실버타운과 뭐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고령자 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이랑 같은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두 곳은 태생부터 목적이 다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의 안정과 기본 복지를 위한 집이죠. 입주 대상은 대부분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낮아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목표입니다. 생활지원사가 상주하고 응급벨이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영화감상회, 손뜨개 모임 같은 활동이 늘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설계된 집입니다. 반면 실버타운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운영 주체가 LH가 아니라 민간기업, 종교재단,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입주 보증금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월 생활비는 100만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비스가 다양하죠. 식사 제공, 건강관리, 취미, 문화 프로그램, 심지어 병원과 연결된 의료 서비스까지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즉,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종합생활형 주거시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정, 실버타운은 여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분께 어울리고, 실버타운은 서비스와 문화, 편의시설을 한 번에 누리고 싶다는 분께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가 더 좋으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상황에 어떤 집이 맞느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집의 크기보다 마음이 편한 집을 찾게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바로 그 마음을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마지막 집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구나. 하지만 이 주택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지막 집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시작의 집이에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낯선 도시에서도 멀리 떨어진 가족들 없이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 집. 그런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비가 오면 누군가 창문을 닫아주고, 몸이 불편하면 관리인이 찾아옵니다. 문 밖에 나가면 오늘은 밥 드셨어요? 하고 건네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냄새나는 삶이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늦게라도 들어오길 잘했다. 그 말 속엔 집 한 채를 넘어선 삶의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노년의 집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살든, 어떤 형식이든, 이제는 남은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집. 그게 바로 여러분의 다음 집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이 통장에서 돈을 좀 찾아야 하는데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지만 그 돈은 지금 아무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돈인데 왜 엄마를 살리는데도 못 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도 있고 도장도 있고 비밀번호도 아는데 정작 급한 순간엔 그 돈을 한 푼도 못 쓰는 경우 말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그런 가족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통장 속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주인을 기다리며 꼼짝도 못한 채 묶여버린 채로 남아있는 모습 말이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아무도 못 쓰죠?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하셨다면 이 돈은 지금 엄마를 살리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65세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이 당황하지 않게 하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분명 노후의 가장 중요한 불안을 하나 덜어내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왜 내가 아플 땐 가족도 못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그 제도는 분명 좋은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해 탈세를 막고 남이 내 돈을 몰래 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노년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호였던 제도가 나이 들면 제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던 시절 가족이 병원에 입원한 뒤 찾아오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돈이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통장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 순간 가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수없이 봤으니까요.
그 통장 안에는 병원비도, 생활비도, 그 집의 희망도 다 들어 있었는데 그 돈이 법 앞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진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법적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 말은 곧 그 전에 내린 모든 결정도 효력이 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자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해도 지금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그 돈은 사실상 잠긴 통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금의 열쇠는 오직 법적인 절차로만 열 수 있습니다. 후견인 신청, 서류 심사, 법원 승인 모두 거쳐야 하죠. 그 사이 병원비는 밀리고 가족의 시간은 고통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은행의 잘못도 법원의 잘못도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젊을 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내 돈인데 내가 못 쓰게 될 리가 있나? 하지만 인생이란 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의 손에서 권한을 빼앗아 갑니다. 돈을 지키는 건 통장을 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5가지 준비는 그 잠긴 문을 미리 열어두는 열쇠들입니다. 누가 대신 써주는 법도 아니고 돈을 옮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혹시 쓰러져도 내 돈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준비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건 서류도 절차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일입니다. 바로 마음의 정리입니다. 갑자기 웬 마음이냐고 의아하시죠? 하지만 이게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미루기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런 얘기 꺼내면 불편하지.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그 나중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마음의 정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번쯤 조용히 앉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갑자기 쓰러진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 혹시 당황하지 않을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혹시 갑자기 아프면 너희가 놀라지 않게 미리 준비해 두려 한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 정말 현명하시다 하고 든든해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준비라는 걸 돈을 숨겨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진짜 준비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였다는 걸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리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을수록 가족이 덜 불안해집니다. 내가 먼저 말해줄수록 자식들은 훨씬 편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작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짐을 남기곤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가장 현명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은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서류와 제도, 그리고 은행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금융거래 위임장, 즉 내가 직접 움직이지 못할 때 대신 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거래 위임장이라는 건 내가 병원에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은행을 직접 찾지 못할 때 내 가족이 대신 은행에서 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미리 허락해두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입원했을 때 가족이 병원비나 생활비를 제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없으면요? 그 돈은 그대로 묶입니다. 그 순간 통장 속의 돈은 있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문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 본인과 가족이 함께 은행에 가야 합니다.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이 두 사람의 신분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금융거래 위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3. 그러면 직원이 양식을 줍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물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위임장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둘째, 어떤 계좌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셋째,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이 3가지를 명확히 정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분은 이 문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혹시 치매가 오면 이 위임장은 소용이 없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이 문서의 효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지금 바로 만들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이 문서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은행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융거래 위임장은 신뢰를 종이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젠 문서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공동명의 통장 만들기입니다. 이건 한 통장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올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이 같이 적혀 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성입니다. 한쪽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쪽이 바로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그 어떤 급한 상황에도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81세의 서혜진 씨. 혼자 사셨는데 평소 건강이 썩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막내딸 서지은 씨와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어 두셨죠. 통장에 3천만 원을 넣어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아프면 너는 바로 이 통장부터 찾아봐. 그로부터 2년 후 서혜진 씨는 실제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당장 내야 했습니다. 딸은 은행에 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출했습니다.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수술을 하고 어머니는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때 공동명의 통장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공동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 세무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무사에게 한 번쯤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형제 간 갈등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자녀와만 공동명의를 하면 다른 자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끼리 미리 모여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혹시 쓰러지면 누가 당장 병원비를 처리할 건지 이걸 미리 정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공동명의 통장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통장이 아닙니다. 돈보다 책임을 함께 나누는 통장입니다. 누가 먼저 돈을 쓸까가 아니라 누가 급한 순간에 가족을 대신 지켜줄까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3번째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4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4번째 준비입니다. 이건 이름이 조금 낯설지만 요즘 은행과 증권사에서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바로 신탁을 통한 치매 판단 불능 대비 설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미리, 나중에 내 돈이 어떻게 쓰일지 정해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직접 돈을 관리할 수 없죠. 하지만 미리 신탁을 해두면 은행이 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게만 지정된 목적, 병원비, 요양비 등으로 돈을 지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이런 형태로 상품이 존재합니다. 치매 대비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조건부 지급 신탁 등 이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내가 미리 돈을 맡겨두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써달라고 조건을 걸어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매달 요양병원비 200만 원을 내 계좌에서 자동 지급해달라. 또는 내 사망 후 잔액의 50%는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지정해두면 그 시점이 오더라도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융사마다 상품 조건, 수수료, 세금 처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나중에 내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정해두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계이자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신탁은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뜻을 맡기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내 의도가 그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의 4가지 준비가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5번째는 이미 판단 능력을 잃은 뒤에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말 그대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성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뇌졸중, 중증 질환으로 본인이 금융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절차죠.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예상 지출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신문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보통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본인 대신 통장을 관리하고 병원비를 내거나 요양시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용 내역을 정리해 보고해야 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부로 그 돈을 가져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돈인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처음엔 답답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 덕분에 형제끼리 싸울 일도 없었어요. 결국 성년후견은 불편함보다 공정함과 안전함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가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두세요. 진단서, 재산 목록, 통장 내역, 도장 위치. 이 4가지만 정리해 두셔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길었죠? 하지만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마음의 정리. 2. 금융거래 위임장. 3. 공동명의 통장. 4. 치매 대비 신탁 설계. 5. 성년후견 제도. 이 5가지는 결국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사랑의 절차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더 평온하길 바랍니다. 따뜻한 노후, 준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은 입술에 어떤 색을 주로 바르시나요? 아주 사소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얼굴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날은 거울 속 내 얼굴이 전보다 더 낯설게 느껴지죠. 화장을 하면 뭔가 더 생기 있어질 것 같아서 립스틱을 꺼내는데 어쩐지 더 칙칙해 보이는 날도 있고 반대로 오늘따라 내가 좀 달라 보이네 하는 날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은 얼굴인데 어떤 날은 빛나고 어떤 날은 더 주름져 보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화장법 하나가 얼굴을 얼마나 달라 보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나이를 감추지 않고도 오히려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화장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바로 이 색에 숨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내가 평소에 바르는 립스틱 색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운데이션 절대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주름도 가리고 기미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두껍게 올려본 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두껍게 바르면 괜찮겠지?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어요. 두껍게 바른 날일수록 오히려 얼굴이 답답해 보이고 주름은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사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뷰티 디자이너 바비 브라운은 말했어요. 두꺼운 화장은 주름을 감춰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부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운데이션을 고를 땐 먼저 내 피부톤과 딱 맞는 색을 찾아야 합니다. 손등 말고 꼭 턱선이나 목 옆에서 테스트해 보세요. 내 피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색이 가장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얇고 촉촉하게 한 겹만 가볍게 올려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죠. 얇게 바르면 기미나 잡티가 그대로 드러나면 어쩌죠? 그럴 땐 얇은 베이스를 먼저 깔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 컨실러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컨실러를 얼굴 전체에 펴바르는 게 아니라 진짜 꼭 가리고 싶은 부분만 콕콕 눌러주듯 가볍게요. 이렇게 하면 얼굴 전체는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특히 눈가나 팔자주름 같은 부분은요. 파운데이션이 두꺼우면 웃을 때 금세 갈라져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컨실러를 살짝만 얹어주면 주름이 더 얇아 보이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화장은 나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파우더나 팩트. 꼭 안 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고 나면 이제 파우더나 팩트로 마무리해야지 하고 자동으로 손이 가시죠? 저도 예전에는 화장의 완성은 파우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우더나 팩트가 오히려 내 얼굴을 더 건조하게 그리고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수분도 예전만큼 유지되지 않다 보니 파우더나 팩트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 주름 사이사이가 더 잘 보이고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아예 안 발라도 되는 걸까? 궁금하시죠? 사실 꼭 안 발라도 됩니다. 오히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자연스러운 광택이 피부를 더 윤기 있고 건강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만약 정말 번들거림이 신경 쓰인다 하시면 그때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T존만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마나 콧등처럼 유분이 잘 올라오는 부분만 브러시나 퍼프로 살짝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얼굴이 번들거려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이 들어 보이는 건조한 느낌은 피할 수 있어요. 결국 파우더나 팩트는 필수가 아니라 내 얼굴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화장은 나를 가꾸는 일이지만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해야 가장 예쁜 얼굴이 나온다는 것. 이 작은 팁으로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눈썹 모양이 얼굴을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을 다 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허전함은 눈썹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얼굴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썹 숱은 줄고 색도 옅어지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눈썹이 흐릿하면 얼굴 전체가 힘없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눈썹을 진하게 그리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너무 진하게 혹은 얇게 그려버리면 오히려 인상이 세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운 눈썹 모양과 컬러를 찾는 게 얼굴을 훨씬 더 생기 있고 따뜻해 보이게 만듭니다. 눈썹 색은 머리카락보다 살짝 연한 색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썹선은 너무 각지게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살짝만 정리해 주세요. 특히 눈썹 앞머리 부분은 너무 네모지게 막지 말고 자연스럽게 결을 따라 스치듯 그려주시면 됩니다. 얇은 눈썹보다는 적당히 도톰하고 부드럽게 채워준 눈썹이 얼굴의 중심을 딱 잡아줘서 표정까지 한결 부드럽고 어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화장이라는 건 단순히 색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나답게 살려주는 일이라는 거 눈썹만 봐도 느껴지시죠? 이 눈썹 손질 하나로도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블러셔는 얼굴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다 끝내고도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지?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그럴 때 생기를 한 번에 불어넣어주는 게 바로 블러셔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러셔는 꼭 필요할까? 하고 고민하시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색이 자연스럽게 빠지다 보니 얼굴에 핏기가 없으면 더 피곤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블러셔를 한 번만 스쳐주듯 발라줘도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고 건강해 보여요. 얼굴 전체가 나 오늘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하고 느끼게 되죠. 블러셔를 고를 땐 내 얼굴형과 피부톤에 맞는 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동그란 얼굴이라면
블러셔를 광대뼈 살짝 위쪽에 가볍게 쓸어주듯 발라보세요. 조금 더 갸름해 보이면서 얼굴에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얼굴이 길다면 블러셔를 볼 중앙 부분에 둥글게 넣어주면 표정이 한층 더 부드럽고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색을 고를 때는 진한 레드나 핑크보다는 은은한 코랄이나 피치빛 계열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코랄톤이란 산호빛, 연한 주황빛, 화사한 오렌지빛, 피치톤은 복숭아빛, 살구빛, 부드러운 주황빛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진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블러셔를 바를 때는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작은 양으로 톡톡 두드리듯 조금씩 쌓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화장했다는 느낌보다는 피부가 원래 이렇게 생기 있었나? 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블러셔는 얼굴에 색을 입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기분까지 함께 밝히는 작은 마법입니다. 여러분, 블러셔 하나만으로도 오늘 얼굴의 생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꼭 한번 느껴보세요. 5번째, 아이섀도우는 색조가 아니라 입체감입니다. 여러분, 눈 화장을 조금만 바꿔도 내 얼굴에 또 다른 매력이 살아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눈가가 조금씩 처지고 자연스럽게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할 때 눈가에 밝은 컬러를 살짝만 얹어줘도 얼굴 전체가 한층 더 환해 보입니다. 아이섀도우를 고를 땐 너무 진하거나 어두운 색은 피하는 게 좋아요. 나이를 감추려는 진한 색조는 오히려 눈가를 더 꺼져 보이게 만듭니다. 대신 살짝 밝은 베이지나 핑크 혹은 코랄 계열을 눈두덩이에 은은하게 펴발라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눈가가 훨씬 화사해지고 얼굴도 한층 어려 보이게 됩니다. 특히 봄, 가을 톤도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봄 같은 화사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밝은 코랄 계열이나 베이지 톤이 잘 어울리고, 가을처럼 차분한 인상을 원하신다면 브라운이나 로즈 톤으로 깊이감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는 반짝이가 많은 글리터보다는 살짝만 은은히 빛나는 색으로 선택해 보세요. 너무 반짝이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색으로 자연스럽게 눈가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게 훨씬 더 세련돼 보여요. 결국 아이섀도우는 단순히 색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눈매를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한번 아이섀도우로 눈가의 입체감을 살려보세요. 여러분의 또 다른 매력이 반짝반짝 살아날 겁니다. 6번째, 입술색이 얼굴을 완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술색은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얼굴 전체도 금세 힘이 빠져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입술에 생기 있는 색을 딱 맞게 얹어주면 표정이 한층 더 환해지고 기분까지 달라져요. 그럼 내게 딱 맞는 입술색 어떻게 고를까요? 먼저 내 피부톤을 살펴보세요. 피부가 노란 기가 돌면 따뜻한 코랄, 피치, 살구톤이 잘 어울리고, 피부가 핑크 기가 돌면 로즈, 핑크, 플럼톤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내 피부톤과 입술색이 맞아야 얼굴 전체가 자연스럽고 화사해 보여요. 그리고 색을 고를 땐 너무 진하거나 탁한 색은 피하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너무 짙은 색은 주름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얼굴을 무겁게 보이게 합니다. 입술만 예쁘면 되는 걸까요? 사실 립 컬러는 섀도우, 블러셔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진짜 센스가 살아나요. 예를 들어 눈화장을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자연스럽게 했다면 입술에도 따뜻한 코랄살구 톤을 발라주세요. 반대로 눈가를 핑크로즈 톤으로 화사하게 연출했다면 입술도 같은 계열로 연결해주면 얼굴이 훨씬 더 화사해집니다. 블러셔도 마찬가지예요. 입술과 톤을 맞춰서
블러셔는 살짝만 혈색을 주듯 발라보세요. 너무 진하면 나이 들어 보이지만 입술과 블러셔, 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마치 내 얼굴이 원래 이렇게 생기 있었나? 하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립스틱을 바를 땐 전체를 꽉 채우기보다는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발라보세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듯한 색감이 오히려 얼굴을 훨씬 더 생기 있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입술이 건조하다면 립밤이나 보습 좋은 립 제품으로 먼저 촉촉하게 해주세요. 입술이 촉촉하면 그 자체로도 얼굴에 빛이 돌고 입술색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결국 입술색은 작은 디테일 같아도 여러분 얼굴과 기분을 모두 바꿔주는 마지막 한 방울입니다. 오늘은 꼭 한번 내게 잘 맞는 입술색을 찾아서 섀도우 블러셔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얼굴을 완전히 새롭게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60대 이후에도 얼굴을 더 젊어 보이게 하고 무겁지 않게 귀티나는 화장을 완성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작은 색 하나, 얇은 화장법 하나가 얼굴을 훨씬 더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게 해준다는 것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장을 잘해도 결국 피부가 건강해야 화장이 더 예쁘게 빛난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는 돈 많이 들여서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싼 피부과 시술 없이도 집에서 내 피부를 더 건강하고 탱탱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런 간단한 습관으로도 피부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바세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세린이라고 하면 입술이 건조할 때만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바세린 하나로도 얼굴부터 몸까지 피부를 훨씬 더 건강하고 윤기 있게 가꿀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면서 작은 자극에도 주름이 더 잘 생기죠. 이럴 때 바세린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효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바세린은 장벽 형성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 위에 얇은 장벽을 만들어 밤새도록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지켜줘요. 밤에 잠들기 전 얼굴에 얇게 바세린을 펴 발라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확실히 더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바세린만 발라도 좋지만 여기에 페이셜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보세요. 아르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은 영양과 진정 효과를 함께 주거든요. 바세린과 오일을 손바닥에 살짝 비벼서 녹여준 다음 특히 눈가나 팔자주름처럼 주름이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에 살짝 두드리듯 발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코팅막을 만들어서 한층 더 탄탄하고 매끈해 보이는 얼굴을 만드실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입니다. 혹시 요즘 발 뒤꿈치 각질이 거칠어져서 신경 쓰이셨나요? 그럴 땐 밤에 자기 전에 바세린을 듬뿍 발라서 양말을 신고 주무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 뒤꿈치가 정말 아기 발처럼 보들보들해져 있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결국 비싼 크림이나 화장품으로 겉만 꾸미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바세린 관리 하나로도 피부의 본래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각질 관리는 꼭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 바세린으로 피부를 잘 보호하셨다면 이제는 피부 위에 남아있는 묵은 각질을 조금씩 정리해 줄 때가 왔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각질층이 더 두껍게 쌓이기 쉽습니다. 피부가 예전만큼 스스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래, 그럼 빡빡 문질러서 확 벗겨버려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질은 무조건 벗겨내는 게 아니라 꼭 부드럽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피부가 더 민감하고 얇아져 버릴 수 있거든요. 각질을 정리할 땐 스크럽 제품이나 필링젤을 사용할 때도 손끝에 힘을 빼고 살살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화장솜이나 패드를 사용해서 약산성 토너를 살짝 적셔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듯 관리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주름처럼 꺼져 보이는 부위가 한층 정리되고 얼굴빛도 훨씬 더 환해 보이실 거예요. 특히 각질 제거는 주 1, 2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스스로의 재생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얼굴이 더 얇아지고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질 제거 후엔 꼭 보습을 듬뿍 채워주세요. 바세린이나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면 피부가 다시 편안하게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각질 관리도 피부를 억지로 벗기려는 게 아니라 내 피부를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얼굴을 훨씬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비싼 크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 좋아지려면 비싼 크림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비싸야 효과가 좋을 거야 하고 고급 브랜드 크림을 한 번쯤은 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크림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분을 많이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분이 95% 이상이면 그 크림 하나로도 충분히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수분을 듬뿍 담은 크림이 바로 알로에 크림이더라고요. 알로에는 자연 유래 성분이라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수분을 오래 머금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이고 화장도 들뜨고 겉돌기 쉽습니다. 그럴 땐 알로에 크림을 듬뿍 발라서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알로에 크림은 가벼운 제형이라 바를 때도 시원하고 답답한 느낌 없이 피부가 금세 편안해집니다. 혹시 어떤 알로에 제품을 써야 할까요? 하고 고민되실 수 있죠?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고를 필요 없어요. 전성분이 단순하고 알로에, 원액 비율이 높은 제품이라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약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알로에 젤 형태나 수분 크림 형태의 제품이 좋고 피부과에서도 추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알로에 농축 원료 비율이 95% 이상이니까 꼭 화려한 브랜드 이름보다 성분표를 먼저 봐주세요. 알로에 크림을 바를 때는 세안 후 얼굴이 아직 촉촉할 때 손바닥에 넉넉히 덜어 얼굴 전체를 감싸듯이 펴발라 보세요. 목이나 쇄골 라인까지 함께 발라주시면 훨씬 건강한 인상이 살아납니다. 결국 피부는 비싼 크림보다 내가 얼마나 피부를 아끼고 돌봐주느냐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알로에 크림 하나로도 여러분의 얼굴은 충분히 건강하게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 피부는 결국 내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결국 피부는 내 몸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빛나는 피부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먼저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꼭 마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쉽게 보이게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면서 화장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먹고 얼굴빛도 한층 맑아져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가 가장 활발히 재생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충분히 잠을 자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훨씬 건강해져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식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과자나 단 음식, 짠 음식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염증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거든요. 대신 녹색 채소, 토마토, 과일 같은 자연식품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피부 속부터 건강한 빛이 올라오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화장은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지만 그 화장이 예쁘게 빛나려면 내 몸과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내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환해질 겁니다. 5번째, 내 마음의 화장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사실 화장을 아무리 공들여도 내 마음이 무겁고 주름져 있으면 그게 고스란히 표정과 눈빛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탄력도 함께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피부보다 훨씬 더 쉽게 젊어질 수 있어요. 생각을 젊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가꿔주면 그 기운이 얼굴로 그대로 스며들어 옵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피부 재생을 돕는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해요. 결국 마음을 가꿔주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피부 건강,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꿔주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나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고 앞으로 더 빛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 표정에도 눈빛에도 따뜻하게 스며들 겁니다. 결국 화장은 단지 얼굴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삶을 환하게 빛내주는 가장 멋진 내 마음의 화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화장은 단순히 나이를 가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조금씩 다시 깨어나길 바랐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도 여전히 내 안에는 빛나고 따뜻하고 단단한 내가 있다는 것. 그 진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